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한 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이는 일이 예사였는데 그해 겨울은 유독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쉴 새 없이 하얀 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당산나무 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올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는 것을 지켜보며 긴 겨울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볕이 잘 들지 않는 응달진 곳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번듯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하다고 소문난 최씨네 집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지난 가을에 걷어들인 쌀과 잡곡이 가득 차 있었고 뒤뜰 장독대에는 된장과 간장이 넉넉하게 담겨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살림살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주인인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성미와 인색함이 마을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며 누구도 그 집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입 밖으로 내기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사를 하러 떠난 지 달포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고 집에는 최 씨와 만삭인 며느리 연화만이 남아 적막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시집 온 날부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트집에도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그 순한 모습조차 마땅치 않아 보였고 특히 아들이 장사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핑계로 이를 게을리하거나 곳간의 음식을 축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최 씨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며느리 연화를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화의 손길이 잠시라도 느려지면 최 씨는 혀를 차며 타박을 주었고 밥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 나오자 혹여 며느리가 밥을 많이 퍼담지는 않는지 솥뚜껑을 여는 순간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부른 배를 안고 힘겹게 몸을 움직이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지만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과 허기짐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상이 안방에 들어오자 최 씨는 밥그릇의 높이를 재어보듯 훑어보고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요즘 쌀독이 비어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며 며느리가 몰래 누룽지를 긁어먹거나 밥을 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최 씨의 심술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맞춰 더욱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두드리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아들이 집을 떠나 고생하는 것도 다 며느리의 팔자가 드센 탓이라며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 찬바람이 드나드는 문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눈물을 훔쳤지만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는 문풍지를 뚫고 나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렀을 때
밖에는 사람의 발자국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기온은 뚝 떨어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나왔습니다. 최 씨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방문을 벌컥 열고 부엌에 있는 연화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며느리가 몰래 감춰둔 떡이라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심이었습니다. 연화가 빈손을 내보이며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불룩한 배를 가리키며 저 배 속에 든 것이 내 아들의 핏줄인지 아니면 밥만 축내는 귀신이 들러붙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러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에게만은 나쁜 말을 거두어 달라고 빌었지만 최 씨는 그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다며 며느리의 옷고름을 잡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옷이라도 벗겨서 내쫓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최 씨는 만삭인 며느리의 저고리를 벗기려 달려들었고 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연화의 겉 저고리가 벗겨졌고 얇은 속적삼 하나만을 걸친 채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루 밑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옷감을 뚫고 들어와 연화의 살갗을 찔렀고 그녀는 공포와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마음대로 하라며 모진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연화는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재워달라고 날이 밝으면 나가겠노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신고 있던 버섯마저 벗겨버리려는 기세로 달려들었고 연화는 엉금엉금 기어서 마당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맨발이나 다름없는 연화의 발이 눈에 닿자마자 감각이 없어질 만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대문을 활짝 연 최 씨는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떠밀며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연화는 눈밭에 넘어지며 대문 지방을 붙잡고 버텼지만 시어머니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대문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가 얼어 죽습니다. 하며 울부짖는 연화의 목소리는 거센 눈보라, 소리에 묻혀 집안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듯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연화의 몸 위로는 계속해서 차가운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던 손이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침묵과 살을 내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쯤 연화는 이대로 있다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녀는 닫힌 대문을 뒤로 한 채 휘청거리는 다리로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생각 하나로 발을 떼었습니다. 마을 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연화는 수시로 눈 구덩이에 빠지며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얇은 속적삼은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배를 감싸준 손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하고 속으로 되뇌며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 깊은 밤. 연화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낼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인 시어머니보다 산짐승이 더 자비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곧이어 내리는 눈이 그 흔적마저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연화의 몸을 날려버릴 듯이 몰아쳤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지만 들이마시는 숨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직감했고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차가운 눈밭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이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이는 헛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눈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감기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나. 우리 아기는 세상 빛도 못 보고 가는 것인가. 하는 원망과 슬픔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최 씨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닫힌 대문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눈물조차 얼어붙은 얼굴을 눈밭에 묻으며 제발 누군가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은 고요했고 눈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몸을 덮어 하얀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뱃속에 아이가 툭 하고 차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생명의 신호였고 그 작은 움직임이 연화에 꺼져가던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시각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최 씨는 밖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로 얼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설마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 제풀에 지쳐 헛간에라도 들어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최 씨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창호지 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원혼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휘몰아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산천초목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비극적인 밤에 한 여인이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내일 아침 눈 치울 걱정만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직 쫓겨난 연하만이 차가운 눈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우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긴 겨울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연화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그녀가 걸어온 발자국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밤의 끝에 과연 어떠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산신령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무심치 않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연화에게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 희미한 불빛은 산 너머 장터를 오가는 상단 성튼의 행렬이 밝힌 등불이었습니다. 본래라면 눈보라가 심해 산 아래 주막에서 묵어가야 했을 일행이었으나 상단을 이끄는 김대감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길을 재촉하여 고개를 넘던 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수십 년간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해온 덕망 높은 거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로 이름난 인물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이 자꾸만 멈춰서는 곳이 있어 살펴보니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의 옷자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눈을 헤치고 보니 갱겹에 옷만 걸친 채 쓰러져 있는 만삭의 여인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찾는데 이 엄동설 안에 신발도 없이 속옷 차림으로 산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자신의 두툼한 털옷을 벗어 연화를 감싸 안았고 수행하던 노스님에게 급히 맥을 짚어보게 하니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도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단 일행은 서둘러 진마차의 짐을 덜어내고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깐 뒤 연화를 눕혀 뜨겁게 데운 돌을 이불 속에 넣어 체온을 높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대감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필시 기구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하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구하라고 이 길로 이끈 것이라며 일꾼들을 독려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연화는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으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며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김대감은 가장 따뜻한 방을 구하고 의원을 불러 연화를 치료하게 했으나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산통이 시작되어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의원은 산모의 기력이 쇠하여 아이를 낳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연화는 무의식 중에도 배를 감싸쥐며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김대감과 노스님은 방 밖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며 무사히 순산하기를 빌었고 안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산파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을 건졌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갓 태어난 사내 아이와 탈진에 누워있는 연화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강인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뜻에서 축복의 말을 건네며 연화에게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날이 밝자 최 씨는 간밤에 눈보라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내다보며 기지개를 켰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 밖을 슬그머니 내다보았지만 밤새 내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였는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고 하얗게 덮여 있어 며느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며느리가 독한 년이라 어디론가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오히려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며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 씨네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고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이 최 씨에게 며느리의 행방을 물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며느리가 집안의 폐물을 훔쳐 밤사이에
야반 도주를 했다며 거짓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해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설마 시어머니가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그저 며느리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으니 최 씨의 집안에는 그날 이후로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가 하면 장독대의 항아리가 이유 없이 깨져서 1년 농사지은 장을 모두 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했지만 굿을 도중에 무당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며 이 집에는 원한 서린 귀신이 있다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마을에 흉흉한 소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하러 떠났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최 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타지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가져갔던 장사 미천을 모두 잃고 다리까지 다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편지를 붙들고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만 이미 기울기 시작한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손을 돕던 머슴과 식모들도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집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밤마다 안방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여인의 한 섞인 곡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는 그런 소리는 다 헛것이라며 빗자루를 들고 설치며 사람들을 단속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늙고 독만 남은 최 씨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곳간의 곡식은 쥐들이 파먹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최 씨네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최 씨는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으니 썩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덤덤한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보며 집안의 복을 걷어차고 화를 불러들였으니 쌓인 눈이 녹으면 드러날 죄업을 어찌 감당하려 하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며 따지려 했지만 노스님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서 최 씨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마을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며느리가 쫓겨나던 날 밤 산을 넘던 나무꾼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 씨가 했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하나둘씩 최 씨를 멀리하며 아는 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예전 최 씨가 며느리에게 보냈던 그 눈빛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집에서 몸을 회복한 연화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잦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로 바느질이며 음식 솜씨를 발휘하여 김대감 집안의 살림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만든 옷과 음식은 장터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훌륭했습니다. 김대감은 연화의 품행이 단정하고 지혜로움을 높이 사서 그녀를 하인이 아닌 양녀처럼 대우해 주었고 아이에게도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기를 반드시 성공하여 아이에게 떳떳한 어미가 되고 언젠가는 시어머니에게도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글을 배우고 장사 수완을 익혀 김대감의 상단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예리한 판단력과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상단의 이익을 크게 불려주었습니다. 김대감은 연화가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임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상단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 씨의 집은 해가 갈수록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가 깨져 비가 새도 고칠 사람이 없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소식이 끊겼다는 흉흉한 소문만 돌았고 최 씨는 남은 땅과 세간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심을 잃은 탓에 땅을 팔 때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기 일쑤였고 결국에는 그 넓던 논밭을 모두 남의 손에 넘기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불행이 며느리 탓이라며 여전히 원망을 멈추지 않았고 술에 의지해 세월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남루해졌고 고운 얼굴은 도끼와 술독으로 인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려 예전에 부유했던 안방마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최 씨를 보면 마귀 할멈이라 놀리며 도망갔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강산이 변해가는 동안 연화는 김대감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상단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는 듯 더욱더 일에 매진했고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휼 사업을 펼쳐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복동이도 무럭무럭 자라 총명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 되었고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어 흉년이 닥쳤고 인심이 흉흉해져 도적대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살던 마을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적들이 들이닥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남은 식량마저 모두 약탈해가는 변고가 생겼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최 씨는 이제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힘든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던 대감집 마님이었던 최 씨가 밥동량을 하러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가 되자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쉰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굽실거리는 법을 배웠고 헛간에서 잠을 청하며 추위와 싸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 추운 겨울밤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온몸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김대감은 나이가 들어 상단의 일을 연화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앉았고 연화는 김씨 상단을 더욱 키워 한양에 큰 기와집을 짓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전국에 자자하여 고관대작들도 그녀의 지혜를 빌리려 찾아올 정도였으나 연화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 대문 앞에는 항상 굶주린 이들을 위한 밥솥이 걸려 있었고 누구나 와서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강원도 산골 마을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으니 거짓골을 하고 전국을 떠돌던 최 씨가 우연히도 연화가 살고 있는 한양의 부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최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고 어디 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최 씨는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들어오는 눈의 차가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으리으리한 대문이 보였고 그 앞에는
적선직산이라 쓰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며느리 연화의 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최 씨는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할 운명의 장난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고 했으나 연화에게 지난 10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시집살이에 눈물 짓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거상 김대감 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실질적인 안방마님이자 상단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지혜로운 여장부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비로운 연화 아씨 혹은 복덩이 엄마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녀가 지나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기와집은 99칸 대궐은 아니었으나 그 위세와 품격은 웬만한 양반집을 능가할 정도로 정갈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연하의 아들 복동이는 어느새 10살이 되어 서당에서 글을 읽는 듬직한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그 생김새가 연하의 남편을 쏙 빼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들이 글을 읽는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아비와 조부모의 정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 것이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아이가 더 크면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덕을 쌓는 데 매진했습니다. 반면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고 천벌을 자초한 시어머니 최 씨의 삶은 바닥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거지가 되어 고향을 떠난 최 씨는 낯선 타향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으나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의 굶주림이 계속되자 염치와 체면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남들이 먹다 남긴 국밥 국물을 얻어 마시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호령하던 대감집 마님 최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백발의 때가 꼬질꼬질한 누더기를 걸친 노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생과 풍파에 찌들어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패어 예전에 지인들이 본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던 온갖 병마가 찾아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10년 전 그날 밤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들려와 몸서리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한양 땅을 덮쳤고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로 길거리는 온통 하얀 눈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다리 밑거지 소굴에서도 쫓겨나 차가운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얇은 누더기 옷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신조차 다해져 맨발이나 다름없는 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맨발로 내쫓았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느꼈을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처 없이 눈길을 걷던 최 씨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어느 부잣집 담장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해 보이는 풍경은 최 씨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더욱 자극했고 그녀는 염치 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려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느니 매를 맞더라도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마시고 죽는 게 낫겠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최 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연화의 집, 즉 세상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김씨 상단의 본가였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잡고 힘껏 흔들며 지나가던 과객이 오나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나서 듣기 거북했고 찬바람에 실려 대문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마당을 쓸던 하인이 거지 노파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인은 최 씨의 남루한 행색과 코를 찌르는 악취에 질색하며 어디서 온 거지냐 우리 마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시는 날이니 썩 물러가라 하며 최 씨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최 씨는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며칠을 굶어 눈앞이 캄캄하오.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장부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연화가 대문간의 소란스러움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으나 그날따라 거지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귀에 익고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쪽으로 다가가며 무슨 일이냐, 이 추운 날씨에 누구를 그리 문전박대하느냐 하고 점잖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당황하며 아이고 마님, 웬 미친 노파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하여 마님께 누가 될까봐 내쫓으려던 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하인을 제지하고 대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보라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얼굴, 추위에 떨며 굽신거리는 비굴한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쉰 목소리에서 연화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을 찾아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늙고 추해졌지만 그 눈매와 인매, 그리고 특유의 억양은 연화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시어머니 최 씨의 거심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연화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와 옷자락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 자신을 벌레 보듯하며 내쫓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하인에게 명하여 소금을 뿌리고 내쫓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연화는 곧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춥고 배고픈 늙은 거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이를 내쫓으면 쓰겠느냐. 안으로 들이거라. 하인은 마님의 뜻밖의 명령에 놀란 눈치였으나 평소 연화의 성품을 알기에 군말 없이 최 씨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 씨는 뜻밖의 환대에 감격하여
연신 고맙습니다. 마님, 복 받으실 겁니다를 연발하며 머리를 조아렸으나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따뜻한 방과 밥 한 그릇이 급할 뿐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최 씨를 행랑채의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 뜨거운 물과 밥상을 차려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최 씨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랫목의 온기에 몸을 녹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하인 부리듯 하며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이제는 따뜻한 방바닥 하나에 감지덕지 않은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생 무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연하는 복수심보다는 측은지심이,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밥상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힌 듯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고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국을 들이키고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밥풀이 입가에 묻고 국물이 옷에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모습은 마치 며칠 굶은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문살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 시어머니가 밥 한 톨 흘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타박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방 안에 세간살이며 이불의 감촉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 집 주인이 보통 부자가 아닌가 보구나. 인심도 후하고 살림도 넉넉하니 내 팔자에 없는 호강을 하는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져 밥을 먹다 말고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 밖의 연화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그 중얼거림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10년을 기다렸을 어미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의 핏줄인 손자가 바로 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이 안쓰러웠습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접니다. 연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손자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 노파의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연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최 씨에게 마실 숭늉을 가져다 주게 하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여 10년 묵은 응어리를 풀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여인의 운명적인 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연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배불리 먹고 늘어져 있던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귀부인의 등장에 최 씨는 압도되어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염치 없이 얻어먹고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최 씨는 혹여나 밥값을 내라거나 관아에 넘기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몸을 떨었습니다.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앉으세요. 밖은 춥고 눈이 많이 오는데 지금 나가면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 가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으나 눈앞의 귀부인과 자신의 기억 속 천한 며느리를 연결짓기에는 그녀의 상상력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며 연신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쪽에 앉아 최 씨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손은 험한 일로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으며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자신이 10년 전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눈밭을 헤맬 때 자신의 발이 저랬으리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이 어르신 씻을 물을 데워오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과 버선을 가져오너라 하고 명했습니다. 최 씨는 마님의 과분한 친절에 어리둥절하며 아니 밥 주신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옷까지 주시다니요. 저는 그런 귀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년입니다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호하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를 입히고 먹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화의 말 속에는 10년 전 시어머니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오고자 했던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가 들어오고 최 씨는 부끄러워하며 손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언발을 담그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의 최 씨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수건을 들고 다가가 최 씨의 젖은 발을 닦아주려 했는데 최 씨는 기겁을 하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천한 것의 발에 어찌 귀하신 손을 하며 만류했으나 연화는 묵묵히 최 씨의 발을 잡고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발에 난 상처와 굳은 살을 만지며 연화는 속으로 어머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며 삭혀왔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귀부인의 손길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자신의 며느리가 매일 밤 자신의 발을 씻겨주던 그 야무지고 부드러운 손길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살피려 했지만 등잔불의 그림자가 연화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정확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이미 죽었거나 어디 가서 식모살이나 하고 있겠지 하며 최 씨는 쓸데없는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 눈보라 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침묵이 흘렀고 두 여인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되뇌며 어떻게 하면 이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충격을 덜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어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어디서 오셨으며 어쩌다 이 엄동설 안에 집도 없이 떠돌게 되셨습니까? 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강원도 산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우환이 겹치고 자식이 잘못되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악행은 쏙 빼놓고 마치 운이 나빠 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댔습니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시어머니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혹시 며느리는 없으셨습니까? 하고 짐짓 모르는 척 물었고 그 질문에 최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년이 팔자가 드세서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며느리가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낸 것입니까? 하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 씨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귀부인의 얼굴을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일렁이며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순간 최 씨의 눈에는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만삭의 며느리 연화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낸 것입니까? 라는 연화의 서리빨 같은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최 씨의 심장은 마치 방망이질 하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눈앞의 귀부인이 어떻게 남의 집안 사정을 이토록 꿰뚫어 보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솟구치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목소리를 높여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우리 집안일을 어찌 아신다고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는 제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입니다. 밤중에 짐을 싸서 야반도주 한 년을 시어미가 무슨 수로 잡는단 말입니까? 최 씨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10년 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씨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고요하면서도 위압적이어서 최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연화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비쳐 벽에 길게 드리워지자 최 씨의 눈에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공포가 서렸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최 씨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만삭인 며느리의 겉옷을 벗기고 그것도 모자라 버선까지 벗겨 내쫓은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최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최 씨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며다. 당신이 그걸 어찌? 누구에게 들으셨소? 우리 마을 사람입니까? 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누더기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빛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곡간의 쌀을 축낸다고 누명을 씌우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의 씨가 아니라고 모욕을 주었지요. 살려달라고. 아기가 얼어 죽는다고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며느리의 목소리를 정말 듣지 못하셨습니까? 연화의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맺힌 분노의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설마 네가 하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구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눈밭으로 내몰아 죽이려 했던 며느리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방안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고 최 씨는 희익하는 단말마와 함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고귀한 마님이 자신이 짐승처럼 내쫓았던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자세히 뜯어볼수록 잊고 지냈던 며느리의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귀신이다. 내 며느리는 그때 얼어 죽었는데 원한을 갚으러 온 귀신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자신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방구석으로 기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죄업이 살아있는 형상으로 나타나 자신을 심판하려 한다는 생각에 최 씨의 정신은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그날의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과 늙고 초라해진 모습에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늘이 돕고 지나가던 은인이 도와 목숨을 건졌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 성공하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 방문을 활짝 열게 하여 밖에 눈 내리는 풍경과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치자 최 씨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연화의 그림자를 확인하고서야 그녀가 귀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최 씨는 곧이어 더 큰 절망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밥을 빌어먹고 목숨을 구걸한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이 내버린 며느리였다니.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며칠을 굶주려 얻어먹은 밥심 때문인지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엉금엉금 기어 나와 연화의 발 아래 넙죽 엎드리며 아가, 아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눈이 멀고 마음이 삐뚤어져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연화는 발밑에서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순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일을 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밤마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셨습니까? 뱃속의 손자가 불쌍하지도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아들은 소식이 없고 살림은 줄어드는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일이 꼬인다고 생각해서 화풀이를 너에게 했던 것 같다. 늙은이의 노망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최 씨의 말은 구차하고 비겁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임을 연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변명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으나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복동이가 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건너왔습니다. 어머니,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께서 편찮으신 것입니까? 복동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자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니다. 복동아, 들어오너라. 너에게 인사시켜야 할 분이 계시다. 하고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10살 난 복동이가 의젓한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복동이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도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들어오는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10년 전 집을 떠난 자신의 아들, 즉 연화의 남편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뚝한 코와 선한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자신의 아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했습니다. 연화는 복동이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최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인사 올려라. 이분이 바로 네 친할머니이시다. 복동이는 깜짝 놀란 눈으로 늙고 남루한 거지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볼 수 없다는 말만 들었지.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평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예의를 잃지 않고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손자 복동입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최 씨는 손자의 큰 절을 받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고 죽이려 했던 뱃속의 핏덩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최 씨는 손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못난 할미가 죽일 년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나에게 절을 하다니. 최 씨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복동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연화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최 씨에게 보십시오. 어머니가 버리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밤 눈 속에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손을 뻗어 손자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자신의 더러운 손이 아이의 비단 옷을 더럽힐까봐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떨리는 손끝에서 최 씨의 깊은 참회가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복동이에게 할머니께서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편찮으시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문안드리거라. 하고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복동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최 씨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손자의 의젓한 모습을 보느라 그런지 자신의 죄가 더욱 크고 무겁게 느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그 고통은 제 뼈에 사무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에게 죄 지은 할머니를 둔 부끄러운 손자가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동설 안에 늙은 시어머니를 내쫓아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폐륜을 저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제가 다른 점입니다. 최 씨는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을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칼이나 매가 아닌 너무나도 올바르고 당당한 도덕적 꾸짖음이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화의 자비는 최 씨에게
더 큰 형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가, 나를 그냥 죽여다오.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얻어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겠느냐. 차라리 관아에 고발하여 나를 옥에 가두어다오. 최 씨는 진심으로 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어머니, 여기서 사십시오. 따뜻한 밥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면서 매일매일 저와 복동이를 보며 뼈저리게 후회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벌입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편안함의 가시방석에 앉아 사십시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자 동시에 늙은 시어머니를 거두는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그릇이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고작살 한 줌, 돈 한 푼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버렸지만 며느리는 원수조차 품어 안으며 사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이 10년 전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복후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다스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생은 너와 손자를 위해 빌며 살겠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하녀들을 불러 이 방을 깨끗이 치우고 노마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셔라. 앞으로 이 집의 큰어른이시니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녀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평소 마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기에 공손히 대답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자신이 누리는 이 호사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이불의 감촉은 현실이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모든 정리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마루에 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10년 전 그날 밤처럼 춥고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가 촛불 아래 앉아 묵주를 돌리듯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지가 아닌 죄 많은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했지만 누구 하나 연화의 결정을 비난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은 마님의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대감집의 불빛은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손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은 그렇게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의 온기는 그보다 더 깊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밤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그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김대감 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어 더러운 것들을 모두 감추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당의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와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활기찬 하루를 알렸습니다. 이것은 10년 묵은 원한과 오해가 풀리고 비로소 찾아온 평화의 서막과도 같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눈을 떴으나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차가운 헛간이나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녀에게 등허리를 지지는 따뜻한 온돌방과 푹신한 요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자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모두 현실이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신을 내치지 않고 거두어준 며느리의 넓은 아량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뻔뻔하게 살아있는 자신의 목숨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연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고 하인들에게 최 씨를 극진히 모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격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집안의 안주인다운 평온함과 위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들 복동이를 불러 앉혀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밖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계시다. 네가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글도 읽어드려라. 그것이 손자된 도리이다. 어머니의 말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어머니, 할머니께서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머무는 별채로 아침상이 들어갔는데 흰 쌀밥에 맑은 조개탕, 그리고 노인이 소화하기 좋은 부드러운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밥상을 받고서도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을 울먹이다가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동이가 들어와 할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밤사이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하고 아침 문안을 올리자 최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자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자신의 더러운 과거가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아이의 따뜻한 목소리는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김대감 댁에는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최 씨는 며느리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몸을 낮춰 속죄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마련해준 좋은 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기를 고집했고 하인들이 밥상을 차려오면 극구 사양하며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장독대를 닦는 등 집안의 도슨일을 도맡아 하려 했는데 이는 편안히 지내는 것이 며느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민망해합니다. 하고 말려도 최 씨는 아니다. 내 몸을 움직여야 밥값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 제발 이 늙은이의 마음을 헤아려 다오.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을의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그날 배운 글귀를 읽어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최 씨에게 복동이는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자신이 저버렸던 천륜이 다시 이어진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복동이는 나중에 훌륭한 정승판서가 될 것이다. 이 할미가 매일 부처님께 빌고 있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가 왜 자꾸 우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 눈물 속에 깊은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김대감 댁의 기가 막힌 사연이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덕망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아 죽게 만들 뻔했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거두어 효도를 다한다니. 하늘이 내린 효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화를 칭송했고 최 씨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며느리 복에 기대어 살게 되었으니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연화의 상단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그녀를 믿고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재물이 쌓이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어나고 담장 아래에는 개나리가 노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날이 좋은 날을 택하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집안 사람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의 환갑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하고 집안의 우환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최 씨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잔치상을 받느냐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는 억지로 시어머니에게 고운 비단 옷을 입히고 상석에 앉혔습니다. 잔치상 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최 씨에게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10년 전 춥고 배고픈 거지꼴로 떠돌던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최 씨는 꿈만 같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세월의 아픔은 이 술잔에 담아 모두 비워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복동이가 장가가서 증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최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생은 너와 복동이를 위해 살겠다. 그날 잔치에서 최 씨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며느리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귀한 며느리를 핍박했으나 이 아이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타산지석 삼아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최 씨의 진솔한 고백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로써 10년 전의 악연은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정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대감 댁은 한양에서 으뜸가는 명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연화는 상단의 일을 더욱 키워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으로부터 정경부인의 칭호를 받기도 했으나 그녀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할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기도를 받고 자라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가문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최 씨는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안녕을 빌었고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의 안방마님처럼 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탐욕과 도끼를 버리고 나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젊었을 때는 왜 저 예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 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연화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최 씨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와 복동이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야, 미안하고 고마웠다. 나는 너를 만나 사람이 되었고 너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간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너의 며느리가 되어 너를 극진히 모시마.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고 어머니, 이제 다 잊으시고 편히 가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씨가 떠난 뒤에도 연화는 오랫동안 장수하며 집안을 이끌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대감 댁의 대문은 배고픈 이들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비로운 연화 부인이 살던 집이다라며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엄동설 안의 추위도 녹여버린 며느리의 따뜻한 효심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삭막해져 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늙은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추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란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아야 비로소 끝이 나는 법이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위가 고요해진 깊은 밤. 김대감 댁의 담장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눈 덮인 장독대와 처마 끝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풍경, 일종의 종을 스치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슬픔과 고통이 모두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달빛 아래 그 집은 오래도록 평화롭고 따뜻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진 겨울바람도 결국은 봄의 따스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듯 우리네 삶의 시련도 언젠가는 따뜻한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화롯불 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내려놓고 용서는 채우는 넉넉한 밤이 되시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포근한 이불 속처럼 편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베개머리에 살포시 남겨두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히 주무십시오.